안녕하세요. 저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학대 가해자 예방교육,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노인학대 사례 신고 접수, 학대 나왔다고 해서요. 정답 2번 고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학대 신고 어디에다 한다고 했죠? 물론 경찰도 있긴 하지만요. 수사기관도 있지만 정답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제가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우리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신고 접수도 받고 주요 학대 가해자 예방교육도 하고요. 시설에서 학대가 발견됐다고 하면 개입도 하게 되거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쵸, 제가 모든 노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반대로, 이와 대비해서요. 이번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그쵸, 학대당한 노인이었습니다. 학대당한 노인. 이미 학대당한 노인한테요. 전문적인 심리상담 같은 거 해주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숙식,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곳이 우리 쉼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학대와 관련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학대와 관련해서 신고할 수 있고 학대당한 노인을 편들어준다. 무슨 역할이에요? 그쵸, 옹호자. 이와 관련된 옹호자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선생님 학대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고 의무자라고 했었습니다. 신고 의무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신고 안 하면 벌금 과태료 500만 원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대표적인 장기 요양 요원이라고 했죠. 물론 사회복지사도 있고 방문간호 수행하는 간호사도 있지만요. 우리 특히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제공하는 장기 요양 요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교해서 가볼게요. 막 가지치기 나갈 거예요. 자, 제가 쉼터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 해준다고 했잖아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상담에 뭐가 있어요? 그쵸? 심리 상담 아니고 생활적인 측면에서 상담해 줄 수 있었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생활 상담을 제공했대요. 이거는 무슨 서비스로 들어가요? 생활 상담이나 말벗, 격려, 이런 의사소통들 해주는 거, 그쵸? 정서 지원 서비스로 들어간다고 했죠. 이런 것들 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치매 안심센터도 기억하라 했어요. 보건소 안에 있고 1:1 사례관리, 치매 대상자 조기검진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치매 안심센터도 있고요. 장기요양 요원, 우리 대표적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 얘기를 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 취업이나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하는 이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요, 뭐예요? 노인복지관은 대표적인 여가, 취미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로 해당이 되고요. 이런 복지관, 여가활동과 같은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우리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잖아요. 등급 외자 서비스에 해당되는 항목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건관 증후군의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그림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손등 맞대고 이렇게 한 거 기억하시죠? 수업 때도 열심히 얘기했었는데 손등 맞댔을 때 아픈 거. 정답은 2번. 손등을 맞대고 1분 이상 있을 때 손바닥 저림 현상이 심해지는 거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틀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증, 밤에 통증이 심해지죠. 통증이 특히 밤에 심해서 밤잠을 이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제가 밤에 굴파고 다녀서 밤에 간지러움 심하다 했던 거 뭐였어요? 그거는 그쵸, 옴이었죠. 밤에 굴파러 다니고 그 옴 진드기가, 그래서 밤에 가려움이 심해요. 수건관 증후군은 통증이 밤에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손가락 5마디가 다 저리지 않아요. 특히 새끼손가락 5번째 손가락 안 저리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엄지손가락의 기능장애가 심하긴 해요. 4번 손을 털게 되면 저림이나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고 지나치게 굽히면 통증이 심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요, 우리 여기서 옴을 했잖아요. 옴, 가려움이 밤에 심하니까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연고를 발라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언제 바르는 거예요? 아침에 바르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발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해서 싹 씻겨져 내려가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몸 접촉한 거 알자마자 치료해야 되는 거죠. 증상 있든 없든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접촉한 거 알자마자 치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 혼자 개인 치료가 아니에요. 집단 치료, 가족 치료, 접촉한 사람 모두 다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노인이 약물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는,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요. 약물과 관련해서 노인이 약물에 민감할까요? 둔감할까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적은 용량도 조심히 써야 돼요. 왜? 노폐물을 배출하고 배설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신장 능력이 떨어지고, 쪼개고 분해하고 대사시키는 간의 능력이 감소돼서 적은 용량도 몸에서 반응이 크게 올 수 있거든요. 노인이 이런 신장 기능이나 간의 능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약물이 적은 것도 조심히 써야 돼요. 적은 용량으로도 노인이 크게 반응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노인은 약물에 민감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노인은 약물에 민감하다. 약물 중독에 걸리기 쉽다. 약물 중독에 걸리기 쉬운 이유는 이런 신장의 능력이 감소되고 간의 능력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답은 3번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주요하게 나오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결핵약. 제가 앞에 항이 붙으면, 우리 예전에 독립하려고 일본에 대항해서 했던 운동이 뭐예요? 항일 운동이었죠. 막아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결핵약 앞에 항결핵제 붙었어요. 결핵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혈압 앞에 항고혈압제 붙었어요. 고혈압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핵약도 있고 고혈압약도 있고, 같은 말, 혈압을 떨어뜨려 준다라고 해서 혈압 강화제라고 하기도 해요. 당뇨약도 있어요. 당뇨약은 경구용, 입으로 먹는 경구용 혈당 낮춰주는 혈당 강화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주사로 맞는 우리 인슐린 같은 것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속 쓰릴 때 먹는 뭐가 있어요? 제산제도 있었고, 호흡기 질환에서 대표적인 가래 줄여주는, 가래를 객담이라고 하잖아요. 객담을 제거한다 해서 거담제, 가래 제거해주는 약도 있었고요. 기관지 넓혀주는 기관지 확장제, 또 설사 정지, 설사 멈춰주는 지사제도 있었고, 이와 반대되는 변비 치료제인 하제도 있었고요. 빈혈일 때 먹는 철분제도 있었죠. 우리가 1년마다 예방접종해야 되는 거 뭐예요? 독감이잖아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죠. 바이러스제 앞에 항 붙으면 치료제라고 했죠. 항바이러스제 같은 것도 있고요. 피딱지가 돌아다니다가 머리 가서 맡기면 뇌경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피딱지 녹이는, 우리 혈전을 녹여준다. 피딱지 녹여준다. 혈전 용해제, 항응고제, 응고하지 말라고 쓰는 이런 약들 등등이 있었죠. 여러 가지 약들이 있었는데 몇 개 중요한 것들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결핵약 대표적으로요. 중요한 거 뭐예요? 지독한 이 결핵놈의 새끼, 이 결핵균, 바이러스 아니라고 했어요. 결핵은 이놈을 죽이기 위해서 약을 오래 먹죠. 장기간 먹어요. 그 다음에 약 개수도 많아요. 종류도 많죠. 약 종류가 많다 보니까, 오래 먹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몸에서 해독하는 간에 부담이 클 거 아니에요. 부작용이 올까요? 안 올까요? 부작용 당연히 오기는 하지만 중단 안 한다고 했죠. 왜? 지독한 결핵 죽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갔을 때 이런 약물 먹는 거와 관련해서 부작용 유무 같은 거 살펴보고, 간 쭉쭉쭉쭉 올라간 간 수치 확인해보고, 엑스레이도 찍고 객담 검사한다, 이런 얘기들 했었어요. 자, 혈압약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거 뭐 있어요? 내가 혈압약 먹고 있으면 뒷골뻐근한 이런 증상 없더라도, 혈압 수치 정상이라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하물며 금식이어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하지만 전날 과음했대요. 전날 과음했어요. 알코올 때문에, 술 때문에 간에 또 무리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음한 날은 약 먹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압약 먹는데도 계속 혈압이 높게 나오면 당연히 병원 진료 같은 거 볼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요. 먹는 혈당약도 있고 인슐린 주사로 맞는 것도 있는데 특히 인슐린 같은 경우는 주사로 맞아야 되는 거를 약병을 까서 마시면 안 된다고 했죠. 위에 가서 위장관에 가서 파괴가 된다라는 얘기들도 했었고요. 이런 내가 당뇨가 걸렸는데 주사 맞으니까 마음대로 단 음식 먹어야지? 아니죠. 이런 주사 맞더라도 혈당약 먹더라도 평소에 복합당질, 당 쭉쭉 안 올리는 음식들 먹는다고 얘기했었어요. 속 쓰릴 때요, 우리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소화기계 질환들이 나오거든요. 위에 생기는 염증이 뭐냐고 물어봐요. 위에 생기는 염증이니까 당연히 위염인데 속 쓰릴 때 이런 제산제 같은 거 복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호흡기계 질환에서는요, 쌕쌕거리는 천식도 있고, 기관지의 만성적인 염증인 만성기관지염도 있고, 폐결핵도 있고, 독감도 있고 하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그릉그릉되는 가래, 갯땀이 많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호흡기 질환이 심할 때 거담제 같은 거 쓸 수 있고, 물 섭취 같은 것도 충분하게 해준다라는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기관지 확장제도 쓸 수 있어요. 우리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최근에도 기관지 확장제 사용하는 순서 맞추는 문제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한테 순서 맞추는 문제는 체위 쪽에서도 똑같아요. 항상 마지막에 풀라고 하거든요. 순서 맞추는 거 맞추다가 시간 많이 잡아먹으니까 항상 마지막에 푸셔도 되고 아니면 찍어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대신 중요하게 잘 나오는 나머지 내용들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자 했었습니다. 자, 지사제, 설사할 때 먹는 약인데요. 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특히 주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대상자가 뭔가 어떤 증상을 호소하거나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약물을 바로바로 주는 거 정답을 고르라고 했어요. 제가 바로 정답 고르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증상과 관련해서 호소할 때요. 대상자가 예를 들어 설사를 호소한다고 해서 지사제라는 약물을 바로 공급하거나 변비를 호소한다고 해서 하제라는 약물을 바로 주는 것들 제가 먼저 절대 정답으로 고르지 말라고 했었죠. 그 외에 약물적인 것들보다 먼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정답으로 찾아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사를 깔리고 있어요. 막 병원도 깔리고 물도 깔리고 그럼 몸이 으슬으슬 추우니까 따뜻하게 몸을 보온해 주거나 따뜻한 물을 주거나 따뜻한 보리차 주는 것들 그런 거를 먼저 고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런 이제 설사일 때 설사 호소할 때요. 우리가 건더기가 있는 식사들 있죠. 잔여물이 남긴다. 잔여물을 많이 남긴다라고 해서 고잔여식이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변비에는 너무 좋은데 고잔여식이가 설사에서는 고잔여식이 주지 말라고 했어요. 뭔가 고형물을 만들 수 있는 식사 주지 말고 대신 물을 보충해주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철분제 당연히 빈혈일 때 줄 수 있고요. 철분제는 대표적으로 비타민, 그쵸, C, 주스와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라는 얘기들 했었어요. 바이러스제, 항바이러스제예요. 그러니까 특히 독감, 인플루엔자, 우리 바이러스라고 했었죠. 결핵은 제가 균이라고 했어요. 바이러스라 했어요. 그쵸. 결핵은 균입니다. 바이러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쓸 수 있고요. 혈전을 녹여준다. 응고, 굳지 말라고 먹는 항응고제. 약들 쓸 때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그쵸. 굳지 말라고 혈전 녹여주는 거니까 출혈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출혈이 나더라도 이런 약물을 먹고 있는 대상자들은 잘 굳지가 않아요. 지혈이 안 되다 보니까 출혈을 조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치실을 사용 안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상자가 위암 수술 후 재발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검진 받는 기간은 자, 암, 위암이랑 대장암이 나오죠.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대표적인 소화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암, 위암, 대장암, 재발 여부 5년까지 본다라고 했었죠. 암의 특징이 뭐예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죠. 서서히 오니까 건강검진, 조기검진 같은 거 중요해요. 가족력, 상관이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금연하고 금주하는 것들은 너무 중요하고 자극적인 음식들, 특히 짠 음식, 염장식품 섭취를 제한하는 것들도 중요하죠. 자, 이런 암 재발 여부 5년까지 본다고 했는데 저는 수업 때 항상 중요한 거 같이 얘기하잖아요. 숫자 5와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위암, 대장암 재발 여부 5년. 자, 그리고 제가 귀에 염증 생겼어요.
귀약 넣을 거거든요. 귀약 넣고 약물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세 유지하죠. 몇 분? 5분. 귀약 같은 경우는 너무 차가우면 오심이나 구토 유발할 수 있으니까 손에다가 따뜻하게 녹여주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에다가 담아줄 수 있죠. 그리고 이 귀약은 중앙에 떨어뜨리는 거 아니라고 했죠. 측면으로 흘러 들어가서 흡수가 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통목욕 할 거예요. 통 안에 오래 있고 싶지만 안 돼요. 너무 오래 있으면 수분 뺏겨서 어지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통 안에 있는 시간 5분. 통목욕 할 때 요 물 온도 몇 도 정도 될까요? 그쵸, 40도. 그러면 40에서 60%, 40% 이건 뭐였어요? 40에서 60% 똑같은 40이어도 40도는 통목욕 온도. 근데 주거 환경의 온도가 40도면 너무 뜨끈뜨끈하죠. 40%는 괜찮아요. 이거는 습도. 자, 그리고 응급 쪽에서요. 경련 발작 나오거든요. 경련 발작하는데 발작하지 말라고 가서 막 우리 대상자를 붙들어 매거나 꽉 잡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머리 손상 방지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수건을 뒤에 대주거나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되거든요. 끝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는 것들도 되는데 5분 이상 경련 발작하게 되면 119에 신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손상 방지를 위해서 그래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응급 쪽에서 나오는 거 뭐죠? 가슴 압박. 가슴 압박 깊이 5cm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요. 아까 우리 여기서 5년이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 재해와 관련된 보험을 산재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급여 권리가 5년이다라고 하면 제가 틀리다라고 했죠. 3년, 5년, 3년 내지 5년이라고 했었어요. 그냥 5년이다 나오면 거기선 틀립니다. 5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자, 나머지 또 볼게요. 1년. 특히 1년마다 예방접종해야 된다. 매년 예방접종해야 된다. 그거 뭐예요? 대표적으로 독감, 인플루엔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1년에 한 번 이상은 받습니다.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 우리 대상자 체위 변경 1시간마다 해주는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1과 관련된 내용도 얘기했고 2년 꼭 기억해 하셔야 되는데 노인장기 요양보험 최소 유효기간, 유효연수 2년이라고 했던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걔네가 몇 등급이었어요. 그쵸? 5등급이랑 인지지원 등급이었었죠. 체위 변경 적어도 침대 위에 누워서 생활하는 대상자 2시간마다. 유치도뇨 소변주머니 적어도 2시간마다 확인하세요. 확인해봤는데 2시간 전이랑 소변이 양이 똑같아요. 뭐 확인해봐요, 그러면? 그죠? 꼬였는지 확인해본다. 꺾였는지 확인해본다. 복통호소하는 것도 우리 대상자가 유치도뇨관 소변주머니 가지고 있는데 복통호소예요. 그것도 꼬였는지 확인해보는 거죠. 소변이 주머니에 고이지 못해서 방광 안에 쌓여있어서 복통을 호소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3년 나왔어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이 등급 유효기간 몇 등급이에요? 그쵸? 2등급, 3등급, 4등급. 얘네 3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0년. 10년마다 추가로 예방접종해야 되는 거. 추가로 예방접종해야 되니까 뒤지게 아파 라고 해서 제가 디프테리아, 파상풍 얘기했었죠. 우리가 특히 방긋 웃어보세요 했는데 한쪽 입꼬리가 안 올라가요. 양팔 들어보세요 했는데 양쪽이 나란하고 대칭하지 못하고 한쪽이 기울어요. 말해보세요 했는데 어눌한 발음을 보여요. 이런 거 뭐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뇌졸중 확인하기 위한 거죠. 뇌졸중 중풍이라고도 하는데 뇌출혈, 뇌경색 모두를 포함하죠. 일반적으로 손상된 뇌의 반대쪽으로 마비가 와요. 그러면 다음 중 문제에서 왼쪽 뇌에 손상받았대요. 좌측 뇌래요. 그럼 어느 쪽에 마비 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 뭐 이런 것들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 뇌에 손상받았대요. 그러면 그쵸? 왼쪽 좌측 팔다리의 마비. 자, 그 다음에 이런 뇌졸중과 관련해서 우리가 머리가 크게 머리통 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뇌도 있고 특히 작은 뇌라고 해서요. 소뇌는 우리 몸에서 평형을 담당해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으면 비틀비틀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평형장애나 균형장애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 분실한다고 하잖아요. 이 조절하는 능력이, 운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어졌다. 운동 실조증 같은 거, 비틀비틀거리는 증상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상된 뇌의 반대쪽으로 마비가 생긴다고 했는데, 뇌의 줄기라고 해가지고 뇌관이 있어요. 여기에 손상을 입으면 전신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런 것들 그림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굽혀져 있는 거, 이런 굴곡되어 있는 것들, 움직임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음영 처리로 나오게 되잖아요. 좀 어둡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대상자가 있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여기 음영 처리가 된 부분이 마비된 쪽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보행을 도와주거나 통목욕 들어갈 때나 이런 것들 할 때 당연히 마비된 쪽에서 도와주거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마비된 쪽에서 도와주는데, 우리 식사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식사할 때 건강한 쪽으로는 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런 편마비 환자한테 식사 보조할 때요. 식사 보조할 때 마비 쪽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건강한 쪽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쵸? 건강한 쪽에서 숟가락 넣어 주거든요. 숟가락 넣어주는 건강한 쪽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사 보조, 몸을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 취사,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죠. 늘 일상적으로 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 식사 보조, 몸을 도와주는 식사 보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뇌졸증은 이렇게도 나오기도 해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방문 요양을 갔대요. 대상자 집에. 방문 요양을 갔는데 대상자가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입에 물을 담고 있는데 한쪽으로 물을 흘려요. 뇌졸증이 의심되는 거거든요. 이때 보고를 할 거죠. 서면 보고하실 거예요? 구두 보고할 거예요? 그쵸? 당연히 응급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서면이 아니라 구두, 전화 보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보고할 때 하는 전화 보고, 정확하게 보고할 때는 서면 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노인 나이인 65살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뇌졸증을 진단받았어요. 그러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가요. 제가 이거 어디에 신청한다고 했어요? 그쵸? 같이 대답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에 신청을 했어요. 방문조사 오는 직원도 공단 직원입니다. 원래 신청할 때는 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족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런 대리인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청했으니까 방문조사 오는 공단 직원이 와서 나중에 조사한 걸 가지고 가죠. 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하는데요. 한 번 판정, 1차 판정으로 땡이 아니라고 했어요. 최종 판정, 등급 판정 심의위원회,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청서 제출하고 나서 등급판정까지 걸리는 시간 제가 며칠이라고 했죠? 30일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을 관장하는 최고대빵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였죠. 가입자는 누구였죠? 모든 국민이라는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까 등급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1등급부터 1, 2, 3, 4, 5 인지지원 등급까지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밑에 2개 묶고 3개 묶고 놔두라고 했어요. 2, 3, 4 그대로 올라간다고 했고, 이렇게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금 재가가 15, 시설이 20. 재가에 들어가는 거 뭐뭐 있어요? 앞에서 제가 최근에 찍었던 이거 지금 3번째 영상이잖아요. 첫 번째 영상부터 보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같이 대답하고 같이 문제풀이 하면서 추가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 더 덧붙여서 살 붙여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도 재가급여는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방문자 들어가는 거 제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3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문 간호, 하루 중 일정 시간, 주야간, 일정 기간, 단기 서비스,
복지용구 이용해서 도움을 주는 기타 재가급여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놈들 다 본인 부담금 15%라고 얘기했었어요. 시설급여는 20%고 이 20은 어디서도 지원해줘요? 국가에서도 지원해주는 거 20. 그러면 이런 장기 요양 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뭐든 간에 다 100%일 텐데 나머지가 뭐냐? 본인 부담금 재가해서 시설 15에서 20. 그 다음에 국가지원 조세 20. 나머지는 보험료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